네, 신지우입니다. 여기는 뉴 리버티라는 극장이에요. 미국 워싱턴주 카마스라는 곳에 있고요. 1989년 11월 13일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날 상영된 영화가 뭐냐면 허니 아이 슈렁크 더 키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애들이 줄었어요. 이 제목으로 나왔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가족 영화로. 그러니까 유독 이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극장에. 영화 시작됐고 그동안 극장 직원들은 딱히 할 게 없잖아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각자 쉬거나 개인 시간 보내는데 한 30분 지났나? 6살인 제임스 커크라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극장 밖으로. 화장실 가려고 했나 본데 보통 이 나이면은 보호자가 같이 가줘야겠죠. 집이 아니니까. 실제로 엄마랑 같이 오기도 했어요. 근데 제임스가 괜히 자기 남자고 좀 센 척하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막상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리번 거렸는데 이때 쉬고 있던 직원이 너 무슨 일이니? 물어봤다는 거죠.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뒤 이 화장실에서 아이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직원들이 다시 뛰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갑자기 제임스를 들쳐매고 도망가는 겁니다. 아까 화장실에 데려다 준다는 그 사람인데 이 새끼 극장 직원 아니었던 거예요. 제임스가 나름 반항했습니다. 매달린 채로. 하지만 성인 남자잖아요. 힘 차이가 너무 나고 아이를 들쳐매고도 쫓아오는 극장 직원들을 따돌리면서 순식간에 이 건물 밖을 빠져나가 버린 거죠. 납치 상황이에요. 남자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자기 차가 있는 이 극장 뒤 골목이었는데 차문 열어야 되니까 한 손으로 애 이렇게 어깨에 올려놓은 채로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거죠. 이때 제임스가 막 발버둥 쳤어요. 심하게 반응하자 이 남자가 넘어집니다. 제임스가 이때 얼른 일어나서 다시 극장으로 뛰어간 거예요. 마침 이 남자 쫓아오던 극장 직원들이 제임스를 발견하면서 구조됐습니다. 애 살았어요. 이제 범인 잡아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쫓아가는데 이미 남자가 차에 탔고 시동이 걸려진 거죠. 이때 제임스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극장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예요. 엄마의 남자친구 윌리엄이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막 출발하는 범인 차를 보고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차를 쫓아갈 수 없잖아요. 놓칠 게 뻔하지만 이상하게 이 차가 얼마 안 가서 갓길에 멈춰요. 한눈에 봐도 차에 문제가 생겨서 쓴 것 같았거든요. 윌리엄이 어때요? 빨리 잡고 싶지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보다 빠르다는 확신이 있거나 범인에게 내 존재가 드러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윌리엄은 조용히 사람들 틈에 섞여서 지나가는 행인처럼 이 차에 가까이 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난 걸 발견한 것처럼 뭐 도와드려요? 이렇게 말을 건 거죠. 이 방법이 먹혔는지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내렸어요. 그때 윌리엄이 씨발 막 이러면서 헤드락 걸어서 붙잡고 극장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이 남자를 아동 납치 미수로 체포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에요. 신원 조회해 보니까 어려요. 28살에 웨슬리 앨런 도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이상했어요. 경찰이 잡고 보니까. 경찰 경험상 어린 편이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20대 남자가 아동 납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 아이를 다룰 자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반대로 여자는 친근한 이미지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높긴 합니다. 경찰은 이런 점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몸값 거래를 위한 납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진짜 목적이 뭔지 자세히 취조를 해봤더니 1시간 만에 정체가 드러났어요. 셸리 리 브룩스라고요. 제임스 납치 미수 2달 전부터 3명의 남자아이를 납치해서 죽여오고 있던 연쇄살인범이었던 겁니다. 이미 밴쿠버 아동살인마, 방금 말한 셸리 리 브룩스로 여러 번 방송에 나오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밴쿠버는요, 캐나다가 아니고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밴쿠버입니다. 지역 옮기지 않고 워싱턴에서만 저질렀던 거예요. 남자아이만 골랐다는 점에서 페도필리아적인 쾌락형 연쇄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극장에서 제임스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도망칠 생각을 못했다면 4번째 피해자가 됐을 거고요. 사건은 더 늘어났겠죠. 개인적으로 강호순이나 이춘재처럼 성범죄가 동반된 쾌락형 살인범들은요, 상당히 남자답지 못한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잘못인 줄 아는 행동을 굳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이 새끼는 아마 친구가 없을 거예요.
남자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격이고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여자에게도 인기가 없습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무리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쟁력 없는, 생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남자를 극혐해요. 매력을 하나도 못 느껴요. 최소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래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관심이라도 갖는데, 이 새끼가 남자들 사이에서 서열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 틈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남자로서 볼 게 없거든요. 성인 전부터 여자에게 뭐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 경험이 많아서 여성 공포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성인 남자 사이에서도 길을 못 펴니까 이 사람의 선택지는 어린 남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피해자를 납치해 상황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사실 강한 남자라는 이런 정신 승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 뭐 어느 때인데 여성성, 남성성 말하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여러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연쇄살인범 이야기를 제가 하려니까 좀 흥분이 되거든요. 성적 흥분이 아니에요. 좀 이런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분들은 제가 사이비 종교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야기 많이 했고 유독 그때 말이 많아졌거든요. 그 전에는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관심 분야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말이 앵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웨슬리 앨런 도드 왜 개씹 하남자 찐따가 된 건지, 방금 제가 말한 이 생각이 맞을지 자세한 사건 내용과 범인의 성장 배경을 알아볼게요. 다음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지가 뭐 석호필인 줄 알아. 웨슬리 앨런 도드 1961년 7월 3일 미국 워싱턴주의 토페니시라는 곳에서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납니다. 장남이에요, 이 새끼. 연쇄살인범들은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많아요. 뭐 집이 불우하다거나. 근데 이 새끼는 그러지 않아요. 웃기잖아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지만 평범하고 부모가 막 패거나 괴롭히거나 필요 이상의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관심 갖고 교육에 신경 쓰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부모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자기가 취조받을 때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모가 만든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형제들이 다 부모의 무관심과 무시, 방치를 겪으면서 자랐고요. 부부싸움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정말 부모들은 싸울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끼리. 근데 그걸 애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익숙하다 보니까 애가 보고 있다는 거를 그 순간에 잊는 것 같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든 얼마나 어린 나이든지 이거 기억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애 정서 발달에 안 좋은 짓만 골라 한 거죠. 심지어 아빠는 웨슬리가 15살이 되는 생일날에도 부부싸움 하다가 가족 보는 앞에서 홧김에 자살 시도할 정도로 남을 무시하는 성격이었어요. 이날 아빠가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이 성인 남성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신뢰감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계기가 됐던 거겠죠.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요, 두 가지 특징을 크게 보이는데 첫 번째, 우울해집니다. 표정이 굳고 고개 숙이고 땅 보면서 다니고 학교에서도 말 없고 친구 잘 못 사귀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가정에서 오는 결핍을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폭력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일진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외도 있죠. 이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잘 크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범죄자들의 성장 배경 조사해보면 대개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어떠냐? 태어날 때부터 얌전한 성향이었는지 폭력성으로 포장하기보다는 우울해지는 쪽을 선택했어요. 친구가 없었습니다. 학교나 동네, 어떤 집단에서도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살 때부터 자기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호기심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습니다. 13살부터는 취미가 하나 생기는데 바바리맨이에요. 그것도 이제 동네 애들이 모이는 놀이터나 공원에서 옷을 벗고 애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서 이제 자기는 흥분을 하는 거죠. 어른에게 붙잡힐지도 모르니까 나중에는 아예 바지를 벗고요. 자전거 타고 동네를 돌았어요. 순회 공연. 여기서 더 문제는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났죠, 이렇게. 근데도 부모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이제 지 애한테 별로 관심이 없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 들려와요. 옆집에 뭐 지훈의 엄마, 이 집에 너무 이상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애는 이러는 거죠. 약이나 뭐 음주, 담배도 안 하는 예의 바르는 애라고 막 그러면서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아빠가 바람나가지고.
그러면서 웨슬리의 이 이상한 행동이 더 심해져요. 이젠 아예 아이들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는 거죠. 첫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자기 사촌이에요. 아빠 여친의 딸들이랑. 이때도 아빠에게 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지 크게 혼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심각한 잘못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면서 자라게 돼요. 나이 몇 살 더 처먹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사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 돌보미를 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로. 놀아주는 척하면서 만지는 거죠. 애기들이 다 뭐 6살 미만이기도 하고 이게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들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죠. 몰래 하니까. 나중에는 뭐 캠프 상담사로도 일을 했어요. 방학 때 애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꾸준히 이 새끼는 애들 주변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성추행을 들키지 않았어요. 아이들 워낙 좋아하니까 돌보는 실력이 좋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더 믿고 맡기려고 했던 거죠. 부모들이. 이게 이제 10대 후반 이럴 텐데 애가 잘생겼어요. 보통 10대 남자애들보다 좀 여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감수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머리도 좋은 편이에요. 인상도 좋으니까 애들도 잘생기고 이쁜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통제하는데 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다가 아이들과 오랫동안 접촉해오고 경험을 쌓으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한 10년 정도 일한 유치원 교사 마냥 처음 보는 아이라도 바로 친밀감, 동질감을 끌어내는 방법을 터득했던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을 좀 잘해야겠죠. 아이들이 성추행의 거부 반응을 보여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도록 설득했어요. 이건 뭐 남자들 세계에서의 약속이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기간이 꽤 길었는데 결국은 반복되니까 걸립니다. 학부모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어요. 근데 이번엔 또 나이가 어리니까 청소년 상담을 받으라는 권유만 받고 풀려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몇 년간 습관적으로 아동 성추행을 반복했는데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대신 이 사건으로 돌보미를 더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긴 합니다. 다시 공원이나 놀이터를 돌아다녀요. 이번에는 지가 벗지 않습니다. 애들을 얘들아 잠깐 이리 와보셈 이래가지고 벗어보라고 애들을 벗기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벗으면 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20살 때는 여자아이 둘이에요. 이번에는 강제로 데려가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훈방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고 해군에 들어가요. 이상하게 연쇄 살인범, 성추행 이런 새끼들은 해군에 많이 들어가네. 웨슬리가 처벌은 안 받지만 그래도 이 새끼는 멈추긴 해요. 왜 멈추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갑자기 해군에 입대합니다. 남자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가 왜 군대를 간 거냐?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군인을 우대하죠. 우대해요. 아이들도 군인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접근하기 쉽다고 판단해서 간 거예요. 군복을 입고 수시로 오락실, 극장을 돌면서 아이들을 찾아다닌 거죠. 결국 남자아이 하나를 발견해요. $50 주면서 같이 옷 벗기 포커를 하다가 체포되는데 또 풀려났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다시 성추행 미수로 체포됐고 이때 처음으로 19일간입니다. 겨우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불명예 제대를 해요. 제대하고는 일합니다. 종이 만드는 회사 다니다가 패스트푸드점, 트럭 운전, 선적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1987년부터는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요. 이사갑니다. 거기가 워싱턴주의 밴쿠버예요. 참고로 캐나다 밴쿠버랑 헷갈릴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밴쿠버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넘어서 캐나다 밴쿠버가 있고요. 왜 워싱턴 밴쿠버로 간 거냐? 이사갈 집 찾아보다가 자기가 살만한 집 앞에 산책로가 많았대요. 그리고 공원이랑 큰 숲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만나기 좋고 유인하기도 좋은 장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년간 살면서 12살 미만의 아이들 50명 정도를 또 성추행해요. 대부분이 남자아이고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범행 방식도 점점 기형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 범죄라는 건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이 성추행을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혼자서 좀 해소해 보려는 노력도 했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일기에 막 써대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 같지가 않았어요. 막상 써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점점 범행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용들을 좀 보자면은 나는 아이 입을 테이프로 감쌀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면 코를 묶기 위해 오핀 같은 걸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손 쓸 필요 없이 멀리서 나는 사진을 찍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에 걸린 밧줄도 아이는 보지 못할 것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얼굴과 눈을 나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천천히 죽어갈 테니까 나중에 실험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신선도를 유지할 것이다. 살인 계획서가 됐어요. 그러자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고문대를 직접 설계했고 제작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망상을 반복하면서 쾌락형 연쇄살인범의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웨슬리 앨런 도드, 이 새끼 그동안의 범행 과정 보자면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릴 때는 지가 벗어요. 자기 신체를 노출했고, 나중에는 성별 상관없이 친척이나 자는 아이들을 추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해요. 그 전까지는 벗기기만 했어요. 벗기고 보는 정도였고, 지금은 이제 살을 댄다는 거죠. 그러다가 강제로 끌고 가서 성추행을 시도했고, 이제는 아예 납치와 살인까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진화했어요. 이걸 아무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체포되긴 했지만 지금의 미국과 다르게 그 당시 처벌이 너무 약했다는 거죠. 심리상담, 2주, 4개월 징역 정도가 전부예요. 한 100번을 저질렀는데 이런 경험이 쌓이자 결국 이제 살인을 통해서 쾌락을 찾게 된 거죠. 항상 일기에 쓴 자기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녁마다 공원을 돌았어요. 적당한 아이를 찾은 겁니다. 그 첫 범행이 1989년 9월 4일이죠. 남자아이 2명을 발견한 거예요. 11살, 10살 형제인데 이 공원 근처에 골프장이 있었대요. 애들이 골프공 주우러 공원에 많이 왔던 겁니다. 이 새끼가 사전 답사를 한 건지 자기가 범행할 장소의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이날 아이들이 골프공 줍다가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 집 가는 길에 웨슬리가 칼이랑 운동화 끈 들고 기다렸던 거죠. 자기가 더 빠른 지름길 알려주겠다면서 사람이 없는 장소로 유인했고요. 옷을 벗으라고 시켰어요. 칼 들이밀면서. 애들도 겁이 나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옷을 다 벗으니까 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성추행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둘 다 죽인 뒤에 도망갔어요. 이 모든 과정이 첫 범행인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꽤 짧죠. 살인까지 가는데. 처음이니까 자기도 긴장도가 높았을 거예요. 그동안 생각으로만 했던 일이 실제로 가능할지가 미지수인 상태고 야외니까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경험해보자라는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은데 성공했잖아요. 이제 범행이 또 진화할 겁니다. 여유가 생기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장소를 더 이용하고 이 범행 시간을 충분히 즐기려고 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때 즉사하진 않았지만 몇 시간 뒤에 발견됐어요. 그동안 과다출혈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사건이 크게 알려졌죠. 이때 셸리 리 브룩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방송국이 왜 이런 이름을 붙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임시로 이름을 지어서 보도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인들에게 무슨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도살자니 학살자니 이런 별명들을 붙여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정서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지만 목격자나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웨슬리는 방송과 신문을 또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남규처럼. 그러면서 자기 행동의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두 번째 사건을 준비해요. 이번 목표는 자기가 만든 고문 기구를 써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아이가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겠죠. 그 가능성을 높이려면 자기가 더 통제하기 쉬운, 더 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신에 자기 동네에서는 이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경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꽤 길었어요. 4년 만에. 그 사이에 단순한 성추행도 있었겠죠. 4년 만에 두 번째 사건을 저지르는데 꽤 간격이 크죠. 그동안 참긴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로 4년을 참은 건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생각해보자면은 일단 최초의 범행이 끝났으니까 냉정해졌을 겁니다.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갔고 왜 욕구가 해소됐으니까 현타죠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점점 끌어오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모은 자기 범행 기사들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릴 때 하던 수법으로 돌아가서 단순한 성추행 이런 거 반복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또 죽이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끌어오른 거예요.
아마 자기 기준에 맞는 아이를 금방 찾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신고되지 않은 성추행 피해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1993년 10월 29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이번에도 2명이거든요. 4살, 9살 아이를 만난 거예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처음에는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신뢰를 쌓는데 한 명이 먼저 집에 가겠대요. 9살인 아이가. 웨슬리에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남은 이 4살짜리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기 차에 태웁니다. 이렇게 집으로 데려와서 성추행하고 죽이면서 사진을 찍어 일기에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 사진 중 하나인데 저 위에 파란 짐이 지금 말한 아이를 죽이고 뭔가 천에 싸가지고 임시 보관한 그 시신입니다. 버리기 전에 찍었던 것 같아요. 시신은 뭐 호수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옷은 기념으로 속옷만 남기고 다 태웠습니다. 시신은 바로 다음날 발견됐어요. 경찰은 4년 만에 셸리 리 브룩스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방송이 나오겠죠? 웨슬리는 관종 새끼예요. 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더 큰 뉴스를 만들어 보려고 세 번째 범행을 준비하거든요. 그게 바로 극장에서 만난 6살 제임스였던 거죠. 1993년 11월 13일 밴쿠버에서 20km 떨어진 워싱턴주의 카마스로 갔어요. 이 차를 타고. 여기 극장 주변을 도는데 왜 범행 장소로 극장을 골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날 영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 새끼는 어릴 때부터 항상 애들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선호도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날 극장으로 아이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상이 맞았고 영화 시작되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도 쉬러 자리를 비웠죠. 이 틈에 극장을 몰래 들어가는데 마침 화장실 가려고 한 제임스가 영화관을 나온 거예요. 직원인 척하면서 화장실에 데려가 추행하다가 납치를 시도하는데 제임스는 평소에 이게 부모 교육이 중요한 게 부모에게 평소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자주 교육받은 애였어요. 그래서 일단 소리부터 지른 겁니다. 웨슬리가 놀랐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상황이 급해지자 일단 들쳐매고 건물 밖을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한 건데 제임스가 또 발버둥 치는 바람에 넘어졌고 애가 도망갔어요. 범행은 실패했습니다. 차로 도망을 시도할 수밖에 없죠.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필 또 차가 고장나면서 붙잡힌 거예요. 경찰서에서 웨슬리는 아동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를 시도한 건 아이가 비명을 질러서 얼떨결에 저질렀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조사 1시간 만에요. 갑자기 자기가 밴쿠버 아동살인범인 셸리 리 브룩스라고 밝혔다는 거죠. 위에가 셸리 리 브룩스라고 공개한 몽타주입니다. 실제로 비교하면 크게 닮진 않았죠. 왜냐하면 아이들 진술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술을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에서 나오는 어휘력을 성인이 그대로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웨슬리의 범행이 단순한 몸값 거래가 아닐 거란 생각은 했어요. 그렇다 해도 4년 전 사건의 범인일 줄은 몰랐거든요. 경찰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연락했고요. 웨슬리를 목격했던 아이의 기억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점, 방송에 공개되지 않는 내용을 웨슬리가 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웨슬리 앨런 도드는 아이 셋을 죽인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제 집안 수색을 했는데 이게 침대 매트리스를 치웠던 사진 같아요. 밑에 가방이 하나 있죠. 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범행을 계획한 일기, 고문 설계한 그 설계도, 그리고 그동안 모은 방송 자료, 상점에서 파는 저 빨간 동그라미 친 게 그거예요. 상점에서 파는 아동 속옷 모델 사진입니다. 그리고 범행 순간을 찍은 사진도 있고요. 사망한 아이들의 속옷이 나왔어요. 혐의가 입증되는 거죠, 이걸로. 웨슬리 도드가 왜 진술을 바꾸고 묻지도 않은 범행을 인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절제가 안 되니까 자기도 나름은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격리되고 싶었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방송 자료를 모았다는 점에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 범행을 공개하고 사람들 반응을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혐의가 인정된 이상 재판은 열리죠. 체포 8개월 만에 재판이 처음 열리는데요. 1990년 7월 15일 웨슬리가 첫 사건인 형제 둘과 4년 만에 일어난 두 번째 납치, 추행, 1급살인, 세 번째인 제임스 커크의 납치 미수 혐의가 적용됐어요. 검찰은 이 당시 재판 내용을 보면은 쉽고
빠르게 끝내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죄책감을 줘서 범인에게 빠른 인정을 시키는 동시에 배심원단에게는 충격을 줘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이끌어내볼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 그래서 화면에 사망한 아이 사진을 띄워요. 그리고 웨슬리에게는 사건과 일치하는 일기를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시킨 겁니다. 개인적으로 범인이 어떤 방법을 써서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굳이 자세하게 밝히는 거는 사람들 호기심 끌기엔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건을 처리할 관계자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죠. 비도덕적인 말도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이. 하지만 도덕은 법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처럼 욕하는 게, 방송에서 욕하는 게 도덕적이진 못해도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닌 것처럼 허락되는 한에서 나름의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검사의 이런 전략이 먹혔어요. 웨슬리가 고개를 숙이고 일기를 못 읽어요. 이런 반응은 판사에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인상을 남기게 됐고 사진을 보고 충격받은 배심원은 참작의 여지가 도저히 없다고 생각했죠. 불리해진 변호사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웨슬리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제정신이지 않고는 이런 짓 못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웨슬리가 팀킬을 해요. 갑자기 나서더니 변호사 말 끊고 가만히 있어봐요 아저씨. 나 그냥 결과 받아들일래요. 어떤 결과 나와도 나 항소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워싱턴주는 사형제가 있어요. 검사가 사형 구형했고요.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사형이죠. 교수형과 약물주사 방식이 있는데요. 이걸 범죄자가 고를 수 있어요. 지가 어떻게 뒤질지를 지가 정하는 겁니다. 웨슬리는 자기가 죽인 아이처럼 죽겠다면서 교수형을 선택했고요. 사형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매일 방구석에서 주는 밥 받아 처먹고 언제일지 모를 사형 날만을 기다리죠. 뭐 노역형 이런 거 안 합니다. 다른 재소자들과 분리돼요. 왜냐면은 사고 칠지도 몰라요. 사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아동 연쇄살인범이 사형을 받았다. 언론의 관심이 크겠죠. 그래서 이 사람 인터뷰하러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뭐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들도 보였으니까 너무 별종이잖아요. 관종이고.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머릿속이. 굉장히 이런 관심을 즐겼대요. 기자들이 찾아오는 거 좋아하고 자기는 그래서 성범죄와 살인충동 억제할 수 없고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저질렀을 거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조금 덜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자기 같은 성추행범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이 뭔지 안내하는 이런 범죄 예방 책자 제작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지금. 사형 집행됐거든요. 사형받은 지 3년째인 1993년 1월 5일 32살에 형 집행되면서 완전히 사건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짧아서 이어서 바로 가자면은 이 사람은 웨슬리 앨런 도드의 동생이에요. 그레고리 도드라고 하는데 형처럼 아동 성범죄로 2016년에 구속됐고요. 뭐 피가 문제인지 씨발 쌍으로 개지랄을 하죠. 아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츠토무라고 일본 사람이에요. 웨슬리 앨런 도드와 비슷하거든요. 1988년부터 10개월간 여자아이 4명을 납치 살해했어요. 비슷해서 미리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준비 중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